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산초의 바라따리아 섬 모험, 그리고 그 이후에 동굴에 그 당나귀와 함께 빠진 이야기. 이것은 일종의 하나의 돈키호테가 시에라 모레나 산에 들어간 거, 그리고 몬테시노스 동굴에 들어간 거, 그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키호테의 고행과 모험, 그리고 산초 역시 돈키호테와 다르지 않은 또 다른 고행과 모험을 통해서 두 사람은 이 작품을 통해서 계속 변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키호테 2권의 43장에 돈키호테는 산초한테 네 코노세르테, 너 자신을 알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냐면 이 모험에 그러니까 바라따리아 섬에 총독으로 가는 것, 그 자체가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산초의 모험이면서 산초가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작품의 무대였던 곳에 가보면 그건 섬은 아니었죠. 뭐 물이 많았고 뭐 섬은 아니지만은 호수 같은 곳에 이제 이 바라따리아 섬의 무대가 있는데요. 사라고사에서 멀지 않죠. 거기에 산초의 동상이 있습니다. 동상을 보면 산초가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손가락을 하고 있죠. 이 얘기는 어쩌면 산초의 깨달음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뭐 그런 표시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모험 끝에 2권 53장에 보면은 나는 통치자가 되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요. 도시나 섬을 공격하고자 하는 적으로부터 그것을 방어하려고 태어난 사람도 아니요. 나는 법을 만들고 땅이나 왕국을 지키는 일보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밭을 일구고 땅을 파고 포도나무를 베고 가지를 치는 일에 대해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요. 네, 산초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었군요. 막연하나마 자기는 총독을 원했죠. 근데 실질적으로 총독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모습만을, 명예만을 생각했지, 총독이 해야 할 일과 위험한 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죠. 우리가 어떤 상황을, 어떤 누구를 봤을 때 그 사람의 부와 명예만을 생각할 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해야 할 고통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거와 마찬가지죠. 결국 산초는 이 통치 행위를 하고 나서 53장에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느끼게 된 것이죠. 포도나무를 땅을 파고 포도나무를 베고 가지를 치는 일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고 있다고 자기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산초의 깨달음, 돈키호테의 깨달음은 어쩌면 중세시대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근대인의 깨달음으로도 연결시키기도 하죠. 중세라고 하면은 이미 신 안에 존재하는 나, 그럼으로써 성당과 신부, 산제, 사제들이 얘기하는, 설명해주는 나의 할 일, 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큰 의문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이 근대인으로 독립할 때까지는, 독립하는 거하고 비해서 자유를 찾게 된 근대인에 비해서 중세인들은 비록
어둠 속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 마음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틀 안에서는 말이죠. 근데 근대에 들어오면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또 지리상의 발견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인식하게 되죠. 뭐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뭐 뉴턴이라든가 뭐 데카르트의 생각들, 그 다음에 뭐 스피노자, 뭐 이런 어떤 수학자, 철학자, 과학자, 이런 사람들의 어떤 새로운 생각들, 이런 것들은 어쩌면 근대적 인물이 나오는 계기가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가치관, 중세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야만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근대적인 인물은 의학이나 과거는 이제 신학을 중심으로 세계가 설명이 됐다 하면, 즉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전제로 하고 철학적인 설명, 우리가 뭐 아우구스티누스의 철학을 중세 철학의 하여튼 기본 뿌리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리고 뭐 토마스 아퀴나스의 시대를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교회 철학의 어떤 흐름으로 설명합니다만은, 이제는 중세적 철학에서 벗어나 뭐 의학이라든가 종교, 철학, 사상, 문학, 예술, 그다음 기술, 뭐 이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분화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세에서 생각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형태의 나를 인식하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과학과 지리상의 발견은 근대적 인간이 태어나는 하나의 계기가 됐고, 시대적으로 서로 거의 맞춰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양 사람들을 개인주의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어쩌면 이렇게 중세적 틀에서 벗어난 그 중세적 틀에서 자유로워진 개인을 얘기한다 보면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서양 사람에 대한 개인주의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다는 것으로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이 어떤 틀 속에서 자기를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편해지게 느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 중세적 해석에서 벗어나 자기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야 되니까. 그것은 근대에서 출발해서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각각 개인들도 더욱더 분화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그만큼 더욱 어려워지고 복잡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산초가 근대인으로서의 어떤 자각, 이것은 분명히 돈키호테를 보면 돈키호테의 자각, 산초의 자각은 분명 근대인으로서의 자각으로도 연결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각까지 올 때 이 고행이라 할까요? 아까 내 코노세르 때,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그런 그 결론까지 오기에는 모험이 이제 뒤따랐는데, 산초에게나 돈키호테에게나 그리고 단테에게나 이 고행의 시간이 올 때는 단어가 소베르비아라는 단어가 옵니다. 이 암비시온, 이 소베르비아, 욕망과 오만. 스페인말로 소베르비아는 우리말로 오만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오만이 지나쳤을 때 이제 이 어려운 페니텐시아, 고행의 시간이 오는 거고, 고행을 지나치면서 자기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단테의 신곡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과거 자기를 변론하고 자기가 맞다고 얘기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내가 왜 그렇게 고민을 했을까에 대한 자각의 시간이 바로 신곡을 통해서 표현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은 고행의 시간의 표현이 신곡의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산초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산초는 젖먹이에게, 그러니까 자기 당나귀에 다가가 그를 끌어안고 이마에 화해 키스를 하며 온 눈에 눈물이 글썽한 채 말했다. 이리 오게나 나의 동반자여, 나의 친구여, 내 수고와 빈곤을 함께한 친구여. 내가 그대와 마음이 잘 맞아 다른 생각이 없이 그대 마구나 수선하고 챙기고 그대의 그 조그만 몸뚱이나 먹여 살릴 걱정이나 하고 지내던 때의 내 시간이 하루하루가 세세년이 행복했었지. 그러나 그대를 떠나 야심과 오만의 탑을 내가 올라섰을 때, 이때가 이제 Las Torres de la Ambición, 오만의 탑, 그리고 Las Torres de la Soberbia, 오만의 야심과 오만의 탑으로 내가 올라섰을 때 내 영혼 속으로 수천의 수고와 수천의 빈곤, 수천의 불안이 쳐들어왔지. 네, 글쎄 그 산초가 이제 자기 자신이 땅을 팔고 땅을 일구고 포도나무를 이제 심고 가지를 치고 했던 것이 나한테 제일 맞는 것이다 하는 거와 연결되어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당나귀를 관리하고 먹이를 주고 했었던 그 시간이 자기한테는 가장 행복했었던 것이고, 그것을 내가 벗어나는, 그것이 거기서 벗어났던 시간들, 그것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시간들, 그래서 왔었던 것은 바로 나의 욕심과 오만의 결과였다. 그래서 총독자리를 내가 해봤는데 그거 정말 못할 짓이다 하는 것을 이제 그 2권의 53장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섬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해줘. 길을 여시오. 여러분, 나의 오랜 자유로 돌아가겠소다. 지금 현재의 이 죽음에서 나를 부활시키고자 지난날의 내 인생을 찾아 떠나겠소이다. 나는 총독이 되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올시다. 기습하려 하는 적들로부터 섬이나 도시를 방어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에다. 네, 나의 오랜 자유로 돌아가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까 전박이한테 그런 고백을 했고, 나는 역시 포도를 케어하고 하는 생활, 농부의 생활, 그게 내가 참 자유로웠다. 그래서 나는 이 명예로운 이 명예와 돈, 이 생활에서 벗어나서 원래의 자유로 나는 돌아가겠다 하는 것이 산초의 고백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초가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돈키호테를 만날 때도 그렇고, 이 섬에서 나오자마자 자기 마을에서 쫓겨났다가 돌아오고 있었던 리코떼를 만나서도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죠. 즉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죠. 모험 이후에 변화된 모습. 그러니까 욕망과 자만심에서 벗어난 아주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발견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요. 리코떼가 이런 얘기를 하죠. 산초, 자네가 나와 함께 가서 그걸 꺼내고 숨기는 걸 도와주면 자네에게 금화 200에스쿠드를 주겠네. 와, 산초는 과거에 돈에 집착했었죠. 그런데 리코떼가 모리스코가 추방당했다가 자기 마을로 다시 돌아와서 숨겨놨던 돈을 찾으러 오는데 산초한테 제안을 하죠. 나를 잃지 말고 나와 함께 돈을 찾으면 돈 200에스쿠드를 주겠다. 대단한 돈을 주겠다고 했죠. 이에 산초는 이제 변화된 모습을 대답합니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만
나는 전혀 욕심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리코테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네에게 이미 말했듯이 내가 숨겨둔 보물을 꺼내는 일을 도와주면 돼. 사실 양이 많으니 보물이라 불러야 되겠지. 이미 말했듯이 자네가 먹고 살 만큼 줄게. 충분히 줄게 얘기했죠. 이 산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말했잖아. 리코테, 난 신내. 나 때문에 자네가 발각되는 일은 없을 테니 그걸로 만족하게. 이러지는 않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디 계속 자네의 길이나 잘 가게. 나는 내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고. 나는 잘 번 돈은 곧 잃게 된다는 것을 아네. 쉽게 번 돈은 쉽게 잃어버린다는 것을 나는 잘 안다는 말이군요. 더 나쁜 것은 돈과 함께 그 주인도 망한다는 거지. 쉽게 번 돈은 쉽게 들어온 횡재는 자기 자신까지도 망하게 만든다. 그 주인까지도 망하게 한다는 그런 얘기죠. 산초가 이 총독 생활을 하면서 재판을 하고 거기서 목숨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단히 깨달음을 대단히 얻은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돈키호테 2권 54장에 있었던 얘기죠.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변화된 산초지만 작가는 산초한테 또 한 번의 이제 고행 기회를 주게 되죠. 그래서 좀 리코테하고 헤어져서 가다가 이제 55장에 보면은 동굴로 빠지게 되죠. 근데 이제 돈키호테에서의 동굴, 이것은 이제 두 가지의 의미를 갖게 돼요. 하나는 플라톤이 얘기한 동굴의 비유. 뭐 철학자가 이제 깨달음이 있어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걸 얘기하는 거. 그 쉬운 일이 아니죠. 바깥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다시 안으로 어둠 속으로 들어오는 거, 그것도 쉽지 않았던 것이죠. 이미 세르반테스는 플라톤의 이러한 동굴의 비유를 알고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단테의 신곡을 머릿속에 깊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단테가 지옥으로 들어간 거, 동굴로 들어간 거, 이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몬테시노스 동굴에서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 안에서 죽은 자가 돈키호테를 안내하는 거, 그리고 이제는 산초가 바라다리에서 나와서 다시 동굴에 빠지는 거, 이거 역시 이 세르반테스의 머릿속에는 단테의 신곡이 들어있었던 건데요. 산초가 이런 말 하죠. 아이쿠, 이 비참한 세상에 나는 사람들에게는 순간순간 어찌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는 섬나라 총독의 관을 쓰고 어제는 신하와 종들에게 명령하며 지내던 자가 오늘은 누구 하나 구하러 달려올 신하도 종도 어떤 인간도 없이 이 깊은 동굴 속에 묻히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날이 깨서 몬테시노스의 동굴로 내려갔을 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도 지금 우리 둘이 놓인 이 비참한 고난에서 우리를 끌어내 달라고 하렴. 지금 그 당나귀한테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나는 내 머리 위에 월계관을 씌워줄 것을 약속하마. 여기서 월계관은 누구죠? 네, 단테를 생각하는 것이죠. 내 모습이 바로 개관 시인처럼 보이도록 말이야. 당나귀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연물을 배로 주마. 네, 이렇게 이 동굴, 돈키호테스의 동굴은 고행을 의미하면서 모험과 모험 사이의 이제 고행을 얘기하면서 그 고행의 단계는 꼭 그 단테와 단테의 신곡을 세르반테스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느낄 수 있겠습니다. 55장이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주인 나리는 정말이지 이런 시면이나 땅속 감옥을 꽃이 핀 낙원이나 갈리아나의 궁전점으로 알고 이 암흑과 협곡에서 꽃이 핀 초원으로 나가길 기다리지만 운도 재수도 없는 나는 순간순간 이 발밑에서 갑자기 지나온 곳보다
더 깊은 다른 시면이 열려 나를 끝내 집어삼킬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야. 네, 돈키호테가 땅속에서 뭔가 낙원을 봤다고 얘기했는데요. 반대로 산초 자기는 이 시면에 들어와서 더욱더 나락에 빠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 반마장 이상을 걸어간 것 같은데 그 길 끝에 무슨 희미한 광명이 비쳤다. 어디선가 안으로 들어오는 빛이 있었으니 그것은 그 끝이 열려 있다는 증거이며 그에게 다른 삶으로의 길인 셈이다. 네, 세르반테스가 작품을 쓰면서 동굴의 의미를 이제 확실히 드러내는 것이죠. 동굴 속의 고행, 그리고 그 끝에서 보는 천국 아니면 깨달음, 새로운 길로의 인도. 네. 이것을 세르반테스는 머릿속에 갖고 작품을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산초 돈키호테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런 말을 하죠. 돈키호테가 화내지 말게 산초. 무슨 말을 들어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게. 그러다가 끝이 없으니까. 확실한 양심을 갖고 자네 삶을 살면 돼.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말이야.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혀를 묶어두려고 하는 건 넓은 들판에 문을 달겠다는 것처럼 바보짓이야. 만일 어떤 총독이 부자가 되어 통치를 끝내고 나오면 그놈은 도둑이었다고 다들 말할 거고, 가난해져서 나오면 모자란 놈이거나 바보 멍청이라고 하겠지. 이렇게 하니까 산초가 확실한 건요, 이번 일로 사람들은 저를 도둑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바보로 버리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산초는 그 총독은 했지만 나올 때 한 푼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돈키호테의 말이 의미심장하죠. 확실한 양심을 갖고 자네의 삶을 살면 되네. 네, 돈키호테의 말이지만 세르반테스의 말이기도 하죠. 이런 말도 하죠. 돈키호테. 사람이 시도하고 하나님이 결정한다고 하나님이 더 잘 아시겠지. 사람마다 잘 맞는 일을 말이야. 각자 때에 따라 손에 잘 맞는 일이 있으니 아무도 임을 다시는 안 먹겠다고 장담 못하는 거지. 네, 때가 있다는 뜻이죠.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할 일이 있고 자기가 잘하는 일이 있고 또 그 일은 어떤 때가 오면 맞춰진다는 얘기죠. 우리가 서둘러서 뭔가를 모색하는 것보다는 뭔가 내가 잘하는 일을 꾸준히 하면서 시간을 기다리는 것. 분명히 그것은 그 시간은 하나님이 준다. 하늘이 준다. Dios sabe lo mejor. 하늘 신만이 그걸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El hombre pone y Dios dispone. 인간은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신이 그거에 대해서 항상 그 적절한 대처를 해준다. 그런 말을 돈키호테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초는 이렇게 고행을 하고 이제 스스로를 깨닫게 되는데요. 깨달음의 답은 하나로 정의를 한다면은 인간은 태어나서 한 푼도 없이 태어나서 빈몸으로 태어나서 빈몸으로 간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는 계산이죠. 돈키호테 2권의 55장에 산초는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 통치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짐이 많고 의무가 많다는 것을 제가 몸으로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단 10일 동안 정부를 운영해 보았고 정부를 가지는 건 한 섬의 총독이 아니라 온 세상의 총독이 된다 해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수지 계산을 알리며 어르신들 발밑에 엎드려 인사를 올리나이다. 이제 돈키호테하고 산초가 이 공작한테 가서 이 자기 수지 계산에 대해서 얘기하죠.
아무것도 자기는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 그리고 사람이 하다 보니까 엄청 통치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거. 그리고 그것과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겉으로 봐서는 그게 대단히 남는 장사로 생각했는데 수지계산상 그건 제로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산초가 이 바라타리아 섬에 총독이 되는 것은 하나의 고행이면서 이 변화의 과정에 꼭 필요한 모험이었습니다. 이 작품 돈키호테를 읽었던 공작과 공작 부인의 연극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현실 속 허구를 통해서 이 변하는 것은 산초죠. 돈키호테죠. 그래서 허구와 현실의 혼합. 그러니까는 현실 속에서 이 공작이 만든 허구를 통해서 현실 속 허구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혼합되면서 결국 현실 속의 산초가 바꿔진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극중국의 방향, 극중국의 목적은 극중국이 향하는 것은 현실에서 그 극을 보는 사람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게 극뿐만 아니라 소설 마찬가지고 그림도 마찬가지고 그림 속의 그림, 극 중의 극, 소설 속의 소설이 의도하는 바는 그것은 읽는 사람, 그걸 수용하는 사람의 변화죠. 그래서 허구의 생활, 허구의 그 시간과 공간에서 변한 것은 산초였고, 그래서 돈키호테 2권의 56장에 보면은 공작 부부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공작 부부는 산초 반사에게 저지른 장난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돈키호테와 산초를 놀리는 목적도 있었지만 공작 부부가 산초한테 의도했던 것은 너 한번 통치 한번 해봐. 네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였지. 한번 통치 한번 해봐. 그런 기회를 준 것이고 그런 허구의 생활 삶 속에서 허구에 들어가서 생활했다가 결국 산초가 데코노세르테 너 자신을 알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공작 부부는 이 산초한테 그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그 장난을 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경험한 산초의 가 마지막 57장에 하는 소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공술의 공수거죠. 인생 수업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인데 Yo entré desnudo en el gobierno y salgo desnudo de él. Desnudo nací, desnudo me hallo, ni pierdo ni gano. 저는 섬에서 맨몸으로 들어와서 섬에 맨몸으로 들어와서 맨몸으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태어나서 지금 빈손으로 되었으니 저는 잃은 것도 얻은 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산초 고행의 결론적인 답이었죠. 네. 작가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를 통해서 산초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했던 어떤 인생에 대한 하나의 생각들을 함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